142쪽입니다. 한번 봐보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중간고사 내용 잠깐 찾아보면은 이 녀석과 비교해서 광합성이란 것까지 배웠습니다. 우리가 뭐를 광합성이라고 했었죠? 식물 내에서 특히나 이제 식물의 이파리에서도 엽록체라는 곳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이용해서 양분을 만드는 거를 광합성이라고 했었죠. 그 과정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에너지, 그리고 물, 이산화탄소, 이 세 개를 조합을 했을 때 양분, 우리가 양분이라고 부르는 포도당과 그리고 산소를 만드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광합성 중에서 결과물 중에 이 포도당 있죠? 얘를 우리가 양분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렇지? 그럼 우리가 이제 그거에 반대되는 양분, 이제 호흡이란 건 뭐냐면 일단 어디서 하는지를 보세요. 모든 세포입니다. 양분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광합성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양분을요 다시 분해를 합니다. 그 분해를 해서 에너지를 다시 얻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실 호흡이란 거는 뜻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똑같은 뜻이 똑같은 말인데 둘 다 호흡 하는 건데 첫 번째 호흡은 이거 세포에서 에너지 얻는 과정, 이걸 호흡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호흡은 뭐가 있지? 우리가 숨 쉬는 것도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숨 쉴 때도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뜻은 비슷한데 약간 좀 차이가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2학기 때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에 공부하는 거 말고도 더 공부를 이제 계속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 호흡 과정 한번 보자. 아이고. 정확히 반대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양분, 당연하게도 포도당입니다. 이 포도당을 산소와 결합을 하면 이제 거꾸로 가는 거야. 우리가 결국에 필요한 건 이거죠. 에너지. 이 친구를 얻기 위해서 호흡을 하고요. 이거에 따른 부산물로는 물과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는 건 이거는 이제 부산물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한 건 이거고 이걸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같이 옆에서 딸려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 숨 쉬면 뭐 나와요? 산소 들이마셨다가 이산화탄소 뱉잖아. 그것도 사람 몸에 있는 세포들도 이 작업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식물을 배우고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필요한 건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봐봐. 전체적인 과정을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 우리 이제 이파리. 이 이파리 안에 있는 뭐 이걸 확대해보면은 엽록체가 있었죠? 그럼 이 엽록체 안에서 우리가 이제 뭐 기공으로 뭐 이산화탄소 그리고 뭐 물, 이제 뿌리를 통해서 물, 그 다음에 햇빛에서 에너지를 이렇게 세 가지를 흡수를 하면은 여기서 양분이라고 하는 포도당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살짝 그 캡슐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알겠지? 이걸 이용해서 얘를 만든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것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추가로 산소까지 같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쨌든 그럼 이거 저장을 해놓은 거야. 이제 어떻게 보면 밥을 만들어 놓고 냉장고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냅뒀다가 어떻게 해야 돼? 사용을 해야지. 사용하려고 만드는 거니까. 그럼 쓸 때는 어떻게 써요? 이제 뭐 결국에는 이 광합성이 가능한 애들은 여기서 만약에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게. 광합성이 가능한 친구들 있잖아. 엽록체처럼. 엽록체가 있는 세포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냥 그대로 써버려. 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포도당을
다시 분해를 하는 겁니다. 그럼 분해하면 여기서 에너지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야. 이 세포 전체로 저장해놨던 에너지들이 세포 전체로 싹 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세포가 에너지 흡수했죠? 그럼 어떻게? 먹고 사는 거지 뭐.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근데 반면에 이 모든 세포가 광합성 가능한가? 우리가 광합성이 가능한 세포는 누구였어요? 엽록체가 존재하는 세포들만 광합성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부분이 이파리에 엽록체가 많기 때문에 거기 있는 애들은 자기가 양분 만들어 놓고 쓰면 되잖아. 그치? 근데 줄기나 뿌리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일반적인 세포들 있잖아. 여기에는 엽록체가 없어서 광합성이 불가능한 세포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얘네들은 죽어야 되나? 밥 어떻게 해요? 얘네들도 결국에 생명을 이어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 에너지 어디서 공급받니?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엽록체가 있는 이파리에서 만들어 놓은 이 포도당을 여기에 배달을 해줘요. 배달. 쉽게 설명하면 배달해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럼 만들어 놓은 포도당 양분을 배달받았어요. 그럼 이제 이 세포가 여기서 호흡 과정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호흡을 해버리면 배달받은 걸로 호흡해버리면 이제 에너지가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이 에너지 가지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겠죠? 맞지? 그러니까 광합성이 가능한 애들은 지가 만들어서 쓰면 되는데 불가능한 친구들은 이렇게 광합성 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그 세포에서 이제 양분 받아다가 거기서 이제 새로 호흡하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이것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각각 필요한 요소들이 있잖아. 호흡할 때 필요한 요소들 두 가지가 있죠. 포도당 그리고 산소 이렇게 두 가지. 얘네들은 이제 각각 어디서 출처가 어딘지 이런 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포도당은 어디서 나와? 광합성 결과물 이렇게 받아주시면 될 거고요. 산소는요 똑같습니다. 얘도 광합성 결과물이잖아. 우리가 호흡을 하려면 두 개가 필요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불가능해요. 둘 다 존재를 해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광합성의 결과물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근데 얘는 공급처가 하나 더 있죠. 이거는 반드시 광합성을 해야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산소는 광합성 말고 또 얻을 방법 있나? 기공을 통해서 흡수를 할 수가 있겠죠? 얘는 이제 공급처가 이렇게 두 개 정도 존재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죠.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생성된 거. 이렇게 이제 생성된 요소들 중에 총 세 가지가 있죠.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포도당을 부수면 안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에너지는 어디다 쓰냐면 총 세 가지 정도 공급 사용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생명활동, 그러니까 삶을 이어가는 데 쓰는구나.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생장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도 결국에는 싹을 피고 완전히 다 자랄 때까지 그런 과정을 생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몸이 커지는 건데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겠어? 조금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때 많이 쓴다. 세 번째는 이제 저장인데요. 우리가 에너지를 저장한다? 그렇게 좀 받아주시면 돼요. 완전히 식물도 사람처럼 봐봐요. 여러분들이야 이제 1년, 2년 지나면 계속 커질 거 아니야. 나보다 더 커질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어때? 그대로잖아. 왜요? 더 이상 생장 안 하니까. 식물도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 자라면 더 안 커지잖아. 그럼 그 이후부터는 뭐 하냐면
이 에너지들을 이제 저장해요. 쓰고 남은 거 저장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보통 어떤 형태로 저장하냐면 열매 이런 느낌으로 저장하는구나. 다 자라야 사과가 열리잖아. 그럼 그 사과는 이제 생장으로 에너지 쓸 필요가 없으니까 저장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과 같은 열매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받아주시면 됩니다. 에너지 사용하는 사용 용도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크게 세 가지 정도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 요소는 물이죠. 물은 어디다 쓰지? 뭐 보통은 이제 또 쓸 수 있게 식물도 이제 체내 수분량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되잖아. 근데 너무 많으면 어떡하죠? 증산작용하면서 밖으로 빼기도 하죠. 이제 딱 필요한 만큼 쓰고 너무 많다 싶으면 증산작용을 통해서 이제 방출을 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우리가 이산화탄소 똑같아. 일단은 식물한테 이산화탄소 필요한가요? 필요하죠? 광합성 할 때 필요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은 쓸 수 있는 거예요. 호흡으로 나오고 재활용하는 거지, 바로바로. 그러고 나서 근데 많이는 필요 없잖아. 그럼 광합성 할 때 쓸 만큼 쓰고 남은 건 어떻게 하면 돼? 기공으로 배출하면 되겠죠? 쓰고 남은 거 이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합성이랑 호흡 이거 두 개를 비교를 좀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장소, 시기, 기체 추리, 그 다음에 양분과 에너지 이렇게 네 가지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광합성 자, 일단 광합성은 어디서 일어나죠? 그렇지, 엽록체가 중요해요. 엽록체가 있는 세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의 구조를 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세포라고 쳐보면은 모든 세포는 가운데에 핵이 존재하죠. 핵. 그럼 이 핵에 이런 세포에 초록 색깔 공간인 엽록체가 있는 애들도 있고 없는 애들도 있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엽록체가 있으면 여기 안에서 광합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반면에 호흡은 우리가 호흡을 왜 해요? 호흡의 주요 목적이 뭐죠? 살아남는 거지. 그럼 살아남으려면 그럼 누구는 안 해도 돼? 누구는 죽어도 돼? 모든 세포 다 같이 살 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세포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엽록체가 만약에 없는 애들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양분을 배달을 받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엽록체가 있으면 상관없지만 없는 애들은 어쩔 수 없이 배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괜찮니? 잘할 때 쓰기도 한다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시기입니다. 우리 광합성을 언제 한다고 했죠? 뭐가 있어야 돼, 광합성을 하려면? 빛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빛은 언제 있는데? 낮에 있겠죠. 그러니까 광합성은 주로 낮에만 가능하겠죠. 아무래도 정확히는 빛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집에서 식물 키우시는 분 있나? 그 LED 전등 같은 거 설치해놔요. 그러면 밤에도 광합성을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 다음에 호흡은요? 우리 에너지는 항상 필요한 거 아니야? 그렇죠? 사람도 그렇잖아. 새벽에 배고프잖아요. 안 자고 깨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제 광합성 해놓고 저장을 해놓는 거야. 밤에도 써야 되니까. 그렇지? 밤에도 저장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체 출입 보면은 결과적으로 광합성은 어때요? 여기서 기체 누구지? 누가 기체예요 여기서?
이거랑 요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소모하는 거는 이산화탄소니까 이때는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야 되겠죠?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만든 거 산소는 방출이 되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고요. 호흡은 이거랑 반대겠지 뭐. 산소가 필요하니까 산소를 흡수해야 되고요. 끝나고 남은 거 이산화탄소는 거꾸로 방출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이제 양분과 에너지인데 이거 이제 표현이 좀 새로운 표현이라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거 정확히 좀 정리 이번에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를 이제 저장하는 행위를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야. 에너지를 저장해 놓고 이따 밤에 쓰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어떻게 해서? 양분을 합성을 해서요. 왜 합성이라는 표현 써요? 우리가 에너지, 물, 이산화탄소 3개 조합했더니 포도당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양분을 합성해 놓고 그 양분 안에 뭐가 있는데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그냥 물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약 같은 거예요. 알겠죠? 만들고 인벤토리에 들고 다닌다고 바로 쓰는 거 아니잖아. 저장만 해놓는 겁니다. 양분의 형태로. 이제 호흡은 뭐겠어? 이 만들어 놓은 포션, 양분을 다시 분해를 하는 겁니다. 소화시킨다고 생각하세요. 쉽게. 소화하면 부셔지잖아. 그렇죠?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이거 조심.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표현을 해요. 그럼 제가 아까 그림으로 좀 표현했었는데 이 양분을 여기서 쪼개면 여기서 에너지가 은은하게 팍 하고 퍼진단 말이야. 양분을 부시면 그 에너지가 퍼지면서 세포 전체로 확 퍼진단 말이야. 그렇게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표현을 해요. 이거는. 알겠죠?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둡시다. 된 건가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우리가 식물 할 때마다 얘기했던 건데 여기는 다양한 실험 같은 게 위주로 출제가 되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실험 보면서 이런 실험이 있었지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그 호흡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확인해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병을 이렇게 2개 놓는 거야. 그리고 뭐 이제 호스 같은 거 연결해놔가지고 여기에는 석회수를 담아뒀습니다. 우리 석회수가 뭐죠? 이제 석회가 들어간 물입니다. 근데 이제 주요 특징, 우리가 이 석회수만의 특징이 되게 자주 나와요. 이거 뭐 할 때 쓰더라?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그렇죠. 뿌옇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통 실험할 때 이산화탄소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석회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실 이거 왜 뿌얘지는지도 안 나올 테지만 왜 뿌얘지냐면 이 탄산칼슘 때문에 그래요. 그 석회수 성분이 수산화칼슘이에요. 그래서 수산화칼슘이 이산화탄소 집어넣으면은 둘이 결합하면서 우리 배웠던 탄산칼슘이라는 앙금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뿌얘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요. 참고 정도로 알아두시고, 석회수는 이산화탄소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실험이 왜 나왔냐면, 이 병에다가 시금치 같은 거, 식물 하나를 설치해놔요, 안에다가. 그럼 이렇게 내비두면은 식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뭘 하겠어요? 호흡을 하겠죠?
호흡이란 건 항상 하는 거니까 조건 상관없이. 이렇게 호흡을 하다 보면은 뭘 방출하죠? 계속 이어서 하면은 안에 식물을 실린더에 설치를 해두면 호흡을 하겠죠? 그 호흡하다 보면 뭐가 발생돼?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겠죠?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타고 가면 어때요? 석회수와 이산화탄소가 만나면 뿌옇게 바뀐다. 이제 하얘진다고 보시면 되겠지? 그럼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거야? 아, 이거랑 이거를 비교했을 때 이쪽은 식물이 있을 때는 뿌얘지는데 식물이 없을 때는 색깔이 안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두 개 비교하면 아, 식물이 있으면 뿌얘지네? 아,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나 보다. 이런 실험 결과를 알아낼 수가 있겠죠. 뭐 그 정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을 한번 더 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양초에 촛불을 켜놨으니까 불이 붙잖아요? 그럼 불이 붙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산소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가만히 내비두면 불이 꺼지겠네. 왜요? 뚜껑을 덮어놨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산소가 다 떨어지면 불이 꺼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을 놨습니다. 첫 번째는 가는 그냥 촛불만 놓은 거고, 나는 촛불 옆에 식물 하나를 설치해 놓은 거고요. 다는 나랑 똑같은 상황에서 검정 색깔 상자를 좀 덮어 놓은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제일 먼저 꺼지는 건 누가 될까요? 꺼지는 순서. 자, 이렇게 촛불이 꺼지는 순서대로 써보면은 다가 제일 먼저 꺼지고요. 그 다음이 나가 제일 오래 버팁니다. 그럼 이렇게 된 이유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통 안에 있는 산소 더 쓰면 끝입니다. 근데 얘는 왜 오래 버티지? 이게 지금 검은색 상자 없으면 햇빛을 받고 있다. 햇빛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 해요? 햇빛 받으면 이 식물이? 여기 얘는 광합성을 해버린단 말이야. 또 우리가 광합성 결과로 산소를 생성해버리니까 이 추가된 산소 때문에 이 촛불이 가장 오랫동안 버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반면에 다는 어때요? 햇빛을 못 받잖아. 그렇지? 햇빛을 못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뭐만 해 얘가? 호흡만 한단 말이야. 그 호흡을 하다 보면은 식물이 산소를 생성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소모를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물도 산소 쓰고 촛불도 써버리니까 산소가 가장 먼저 떨어지겠죠? 그래서 촛불이 가장 먼저 꺼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중간고사도 나왔던 건데 BTB 유형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이거 상황에 따라서 세 가지 색깔이 있었죠? 노란색,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 있는데 각각 언제 저 색깔이 되는 거였죠? 이제 원래는 얘가 이제 pH 농도를 확인할 때 쓰는 용액이에요. 그래서 산성이면 노란색, 중성이면 초록색, 염기성이면 파란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산화탄소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산성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이산화탄소가 많고요. 이산화탄소가 적으면 BTB 용액이 염기성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산성이에요. 근데 적으면 염기성은 아니야. 이건 왜 염기성이냐? 얘가 원래 그냥 파란색이에요. 원래 색깔이 파란색이야. 그래서 원래가 기본적으로 염기성을 띠는 용액인 거고요. 거기에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산성에 가까워지니까 노란색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사실 중2니까 이 정도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이산화탄소가 많을수록 노란색, 적을수록 파란색이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때 나왔던 실험에
살짝 더 얹으면 이렇게도 표현을 하겠죠. 자, 여기에 노랑 색깔, 아니 노란색 말고 초록색으로 합시다. 초록색. 이렇게 초록 색깔 BTB 용액 안에다가 식물을 넣을 거예요. 얘는 내비두고요. 여기에 각각 식물을 이렇게 내비둘 겁니다. 그 상태에서 또 다르게 해줄 건 뭐냐면 이 세 번째 실린더에는 또 검은 색깔 상자로 덮어둘 겁니다. 이렇게 두고 하루 뒤에 봤을 때 BTB 용액 색깔이 각각 어떻게 됐는지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어때? 그냥 계속 초록색이겠지 뭐. 그렇죠? 근데 반면에 두 번째 거는 초록색에서 무슨 색이 되면 되죠? 파란색이 되면 됩니다. 왜요? 이거는 얘는 햇빛을 정상적으로 받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그 햇빛을 받으면 광합성이 일어나니까 광합성 해버리면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돼? 이산화탄소가 흡수돼가지고 소모가 되겠죠? 이산화탄소가 적어지면 파란색이 돼버리니까 두 번째 실린더는 파란색이 되는구나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세 번째 거는 자 얘는요 노란색이 돼야 돼요. 왜냐면 일단 커튼을 쳐놨으니까 광합성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 근데 뭐는 해? 호흡을 한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우리가 호흡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잖아. 그럼 용액 자체에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지니까 이 친구는 노란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중간고사 시험 범위 약간 더 심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사실 심화라고 해봤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뭐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혹시 질문 있나요? 괜찮지? 우리가 기체 교환 이쪽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이제 낮, 뭐 보통 햇빛이 강할 때 또는 이제 새벽 또는 저녁 그리고 완전히 밤 이렇게 봅시다. 나무 하나를 그려놓고 이 나무를 기준으로 이제 뭐가 더 많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럼 낮 같은 경우는 햇빛이 세겠죠. 아무래도 낮에도 우리가 낮에 기온이 가장 높기도 하니까요. 그럼 여기서는 광합성은 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빛이 존재하니까 광합성 할 겁니다. 호흡은 항상 하는 거잖아. 이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할까요? 햇빛이 엄청 강하면 광합성이 더 세겠죠. 아무래도 이래버리면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나 봐봐.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소모하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고요. 호흡은 산소를 소모해서 이산화탄소를 늘리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얘가 더 많다는 건 늘어나는 이산화탄소보단 줄어드는 게 더 많다는 거고요. 줄어드는 산소보단 만들어진 산소가 많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식물이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방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둘 다 하는 건데 광합성을 더 많이 하니까 제3자 입장에서는 이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뱉는 것처럼 보이네. 이 정도 봐두시면 돼요. 그럼 이제 새벽이랑 저녁은 왜 넣어놨냐면 햇빛이 있긴 있는데 별로 막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햇빛이 있긴 있으니까 여기서도
당연히 광합성은 진행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호흡은 어차피 항상 하는 거니까. 이래버리면 비슷할 때 이렇게 예를 많이 듭니다. 광합성량이 이제 적당한 거죠. 이러면은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떠냐면 뭐 소모하는 광합성량 만드는 거, 그러니까 소모하는 이산화탄소, 만든 이산화탄소 똑같고요. 만든 산소, 소모한 산소 양 똑같으니까 제3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면 흡수량이랑 방출량이 똑같으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3자 입장에서는 이제 실제로는 하고 있어요. 맞니? 마지막으로 밤에는요. 광합성 못하지. 그러니까 호흡만 진행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호흡만 하니까 3자 입장에서는 산소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걸로 생각하겠죠. 이제 겉으로 보면은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는구나.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혹시 질문 있니? 괜찮아? 예.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 느낌입니다. 이렇게 보여줄 건데, 우리가 이제 만드는 것부터 옮겨서 사용하는 것까지 전부 다 다루는 겁니다. 우리가 일단 양분을 만들어야 되겠죠? 어디서 만들죠? 그치, 염록체가 존재하는 세포에서 만들 수 있겠죠? 보통은 잎에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염록체 자체가 초록색이다 보니까 식물에서 초록색인 부분들 있잖아. 거기가 주로 광합성 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주로 잎이 될 거고요. 언제겠어요, 시기는? 낮이겠죠, 낮. 왜냐면 광합성이란 건 낮에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낮에 광합성을 해서요. 광합성을 해가지고 양분, 그 중에서도 포도당을 생성합니다. 그럼 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포도당을 저장하고 싶을 때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 혹시? 그렇죠. 녹말로 바꿔가지고 저장을 했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얘랑 얘를 공통적으로 혹시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포도당이랑 녹말을 합쳐서 말하는 거 뭐라 하는지 알아?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양분도 맞는데 양분 중에서도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탄수화물을 덩어리의 크기에 따라서 3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요거는 이제 2학기 때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어차피 1학기 내용에서는 한 가지씩만 알아두면 돼서 딱 그것만 하겠습니다. 단당류는 한 개짜리라는 소리입니다. 한 덩어리. 그러니까 이제 탄수화물 중에서 가장 쬐끄만한 친구를 단당류라고 불러요. 여기에 포도당이 들어갑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당류는 뭐냐면 2개짜리라는 뜻이에요. 2덩어리니까 포도당 2개가 합쳐지면 2당류라고 부릅니다. 이 2당류는 대표 예시가 이제 설탕, 우리가 먹는 그 단맛 나는 설탕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다당류는 2개 이상, 이제 완전히 큰 덩어리들 있잖아. 이렇게 이제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경우를 다당류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녹말이 속합니다.
이제 만든 거는 이제 이거잖아. 그러니까 저장할 때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번에 저장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이 단순히 묶어놓기만 하는 건 그냥 같이 놓는 거랑 똑같잖아. 근데 굳이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녹말은 물에 녹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녹말로 바꿔가지고 저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껏 만들어놨는데 이 물관을 통해서 물이 계속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 아니야. 거기에 만들어놓은 포도당이 쓸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녹말로 바꿔놓고 안 쓸려가게끔 조절을 하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낮에 포도당 만들어서 녹말로 바꿔서 저장까지 했어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거를 이렇게 저장해 놓은 애들을 언제 써? 호흡할 때 에너지 필요할 때 호흡하려고 사용을 하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염록체가 없는 세포들은 어떻게 그러면? 죽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배달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그 양분을 이동을 해줘요. 이건 주로 언제 하냐면 밤에 많이 합니다. 그런 거지. 낮에 열심히 만들잖아. 근데 만들자마자 보내면 만들 때마다 보내는 거랑 한번 쌓아놨다가 밤에 일괄적으로 보내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밤에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하겠어? 물에 녹여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근데 녹말은 물에 안 녹잖아.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분해를 해줘야 되겠죠? 이때 포도당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이 녹말을 이당류인 설탕으로 변환한 다음에 이 체관을 통해 이동을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2덩어리씩 보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왜 하필 2덩어리냐? 이 설탕이 또 다른 단당류나 다당류에 비해서 반응성이 적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 상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 대표적인 녹말 빵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빵 공기 중에 냅두면 어떻게 돼? 썩잖아요. 맞지? 근데 설탕은 유통기한이 어때? 기본적으로 몇 년 이렇게 든단 말이야. 왜요? 반응성이 적으니까 잘 안 상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옮기다 보면은 주변에 있는 뭐 산소, 뭐 다른 물질이랑 결합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설탕은 다른 애들과 결합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반응성이 적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신선하게 배달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반응성이 적기 때문에 설탕으로 바꿔가지고 이 체관을 통해서 이동합니다. 체관이 뭐였죠? 우리 그 중간고사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지. 이제 식물의 줄기가 이렇게 있다 해봅시다. 물이 이동하는 통로를 뭐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식물 가운데 이렇게 물관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이건 물이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이 물관 겉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이 물관 겉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통로가 있는데 이거를 체관이라고 부릅니다. 양분을 옮기는, 그러니까 이 설탕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구나. 이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물 이동하는 곳 따로, 양분이 이동하는 곳 따로 이렇게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체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양분이 필요한 곳으로 각각 다 이동을 좀 시켜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이동하고 나서 뭐 하겠어? 급하면 바로 포도당으로 바꿔서 호흡하고요. 당장 필요한 거 쓰고 좀 남어. 그러면 거기 안에서 또 녹말로 바꿔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그런 느낌입니다. 됐니? 넘어가도 될까요?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배달까지 받았잖아. 그래서 마지막 사용입니다. 사용 또는 저장.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호흡을 하면은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호흡을 하면은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이 방출된 에너지로 용도가 보통 3개 정도 나온다. 첫 번째 용도는 당연히 생명활동을 이어가는 겁니다. 수명, 밥을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밥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생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이들일수록 특히나 밥 먹으려면 어린이들은 밥 먹으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장할 때도 당연히 에너지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이 생장 시즌이 되면은 호흡을 더 많이 하겠어? 조금 하겠어?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몸이 커지려면 당연히 평상시보다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마련이니까요.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생장 끝났어. 우리가 무한정 커지는 거 아니죠? 다 자랐어. 그럼 그 다음부터 생장할 때 에너지 안 쓰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 남는 에너지를 저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저장되는 부위가 있고요. 또는 그 형태, 이거를 약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저장할 때. 그래서 일단 부위별로 한번 좀 나눠보면은 주로 뿌리에 저장하는 식물들이 있고요. 또는 뭐 줄기에 좀 저장하는 애들이 있고 열매로 저장시킨 애들이 있고요. 씨 형태로 저장한 애들이 있습니다. 뿌리는 우리 뭐 고구마라던가 당근 이런 친구들은 뿌리의 열매, 이제 뿌리에 저장해서 그 양분을 뿌리로 저장해 놓는구나. 이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줄기에 저장하는 거. 우리 감자는 뿌리 식물이 아니고 줄기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고구마랑 감자랑 비슷비슷한데 고구마는 뿌리고요. 감자는 줄기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농사 지을 때 키우면 뽑아야 돼요. 땅을 파서 거기서 꺼내야 됩니다. 근데 감자는 뽑을 필요는 없고 그냥 겉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랄 때부터. 줄기식물, 이거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 사탕수수. 사탕수수가 그거죠? 설탕 만들 때 쓰는. 왜? 너도 그 게임해? 사탕수수 하면은 반응하면 그 게임밖에 없지 않아? 아닌가? 너는 그것 때문에 웃었지? 아니야? 그래요? 친하게 지냅시다. 어쨌든 열매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포도나 사과 같은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씨는요? 이제 땅콩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콩류들 있잖아. 콩 이런 거는 씨 형태로 좀 저장이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거 있는데 이 비늘잎이라고 이런 구조가 있어요. 모든 식물에 있는 건 아니고 양파는 특이하게도 비늘잎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되는구나. 양파도 보면은 양파가 열매는 아니잖아. 왜냐면 껍질이 계속 까지잖아요. 계속 까지면 다 없어지잖아. 그런 형태를 비늘잎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좀 특이하니까 참고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위에 따라 저장되는 것도 있고요. 그 양분의 형태에 따라 저장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탄수화물 세 종류, 녹말, 설탕, 포도당. 그럼 녹말로 저장되는 거는 이제 감자, 고구마 이런 거 있고요. 좀 먹었을 때 뻑뻑한 거 있죠? 먹었을 때 목매이는 느낌이 다 녹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설탕은 사탕수수겠죠? 사탕수수로 설탕을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탕수수라는 식물이 양분을 설탕 형태로 저장하니까 걔한테서 우리가 설탕을 얻어낼 수가 있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당은 좀 약간 단맛 나는 거 있잖아요. 양파도 여러분 계속 씹다 보면 단맛 나는 거 아세요? 네, 포도, 사과 이런 열매류들이 웬만하면 다 포도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단백질 형태로 저장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식물 중에 대표적인 단백질은 그냥 콩 떠올려 주면 좋겠죠? 콩 같은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방. 이제 기름 느낌 나는 거 있잖아. 땅콩 이런 거. 땅콩이나 깨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지방 형태로 좀 저장이 되나 보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솔직히 이제 지금 당장 외우라고는 안 하고요. 아직 시험이 많이 남았잖아요.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을 때 제가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때는 다 암기해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생물의 특징을 이용해서 재배하는 방법 중에 환상박비라는 그런 농작물을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건데, 자, 이렇게 나뭇가지 이파리가 이렇게 두 개 있다 해봅시다. 그럼 물관 겉에 채관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식물이 이 겉에만 이렇게 파는 거야. 채관을 갉아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식물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러면은 채관이 제거가 돼요. 맞지?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양분이, 포도당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채관이 잘려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맞지? 그러다 보면은 이 위쪽에 있는 열매가 이 양분을 독점을 해요. 그래서 사과가 더 양분이 풍부하니까 더 크게 자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밑에 있는 녀석은 조그매지는 거야. 왜냐면 얘가 양분을 독점하니까요. 알겠지? 뭐 이런 재배법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품성 때문에 열매를 크게 만들려고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름은 환상박비. 여러분들 학교에서 한번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서 얘기해봤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전기와 자기라는 파트 나오고요. 여기 혹시 막 선행 같은 것 좀 해본 친구들 있나? 안 해보고 살면서 이걸 처음 본다 있어요 혹시? 처음 해봐요? 이거요? 예. 학교에서 했고 학교에서 하기 전에 막 그 전에 조금 해봤다 이런 친구 있나? 아니야? 근데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막 어렵진 않고요. 적당하니까 천천히 공부하면 되니까. 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전기와 자기라고 해서 이 전기 관련해서 얘기를 배울 거고, 뒤쪽에 자기는 여기가 이제 파트 2라고 해서 뒤에 자석 갖고 갖다 놓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자기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파트 1 쪽에선 전기 먼저 다룰 건데, 우리가 전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용어를 좀 먼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는 전하라고 부르고요. 보통 기호로는 Q를 많이 써요. 자, 이렇게 쓸 건데, 일단 전하가 뭐냐면 이 여러 가지 물질의 전기적인 성질을 통틀어서 전하라고 부릅니다. 우리 혹시 기호랑 단위 차이 아시나? 기호가 뭐죠? 그 자체를 나타내는 단위는요? 그거 어느 정도 그렇죠? 숫자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이 전하라고 계속 쓰면은 팔 아프니까 이걸 그냥 간략하게 Q라고 쓰는 거고요. 맞지? 이 Q라는 거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쓰는 이유가 뭐냐면 비교를 하려면 숫자로 나타내는 게 가장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을 숫자로 나타낼 때 이 뒤에 달라붙는 친구들을 단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 같은 경우는 단위를 쿨롱을 씁니다. 쿨롱 또는 쿨롬이라고 읽어도 되고 쿨롱이라고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보통 과학자 이름을 많이 따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물질의 전기적인 성질을 전하라고 불러요. 그럼 이 전하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전하, 그리고 음전하,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은 플러스랑 마이너스 이렇게 종류가 두 개 있구나.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대전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뭘 대전이라고 부르냐면 물질이 전하를 띠는 성질을 대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하가 없었다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원래 없었는데 생겼어. 그럼 그런 현상을 대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죠? 이 전기는 띈다라고 표현해요. 띈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대전체 이런 용어도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이 대전돼서 결과적으로 전하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있잖아. 이런 거를 대전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된 물질, 얘네들을 대전체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대전을 시키고 싶잖아요. 대전을 이렇게 이제 대전을 일으키고 싶은데 이 중학교 수준에서 두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합니다. 일단 첫 번째가 지금 할 내용인 마찰 전기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 뒷페이지에 나오는데 정전기 유도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전기를 안 가지고 있었던 물질을 전기를 갖게끔 하는 대전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찰 전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쉽게 말하면 마찰을 일으킨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마찰이 뭐예요? 이 비비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쉽게 그냥 단순히 마찰이 마찰에 의해 띠는 전기를 마찰 전기라고 불러요. 그냥 단순히. 근데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전선을 이용해서 이제 플러그에 코드를 꼽으면 거기에 전기는 어때?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제 흐르는 거잖아. 근데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흐르지 않고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전기가 가만히 있다는 뜻입니다. 흐르지 않고. 그래서 가만히 있다 해가지고 정전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기 때문에 이제 정적이다 할 때 정이에요. 알겠죠? 어쨌든 그럼 이제 마찰 전기를 띠는 이유를 한번 봅시다. 마찰이 일어날 때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찰 전기라는 친구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에는 핵심은 전자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전자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A는 둘 다 현재는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학기래. 중간고사 때 배우길 뭘 중성이라 불러요? 어떤 상태면 중성이더라? 원자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원자 내부에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똑같으면 중성이었죠. 그래서 그런 상태를 중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얘네들을 이렇게 비벼요. 문질러 A와 B 서로 다른 두 물질을 막 비비면은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전자가 한쪽에서 한쪽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전자가요. 자, 그럼 이제 A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A 입장에서는 전자가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줄어들겠죠. A에서 B로 넘어간 거니까. 반면에 B 입장에서는 전자가 들어온 셈이니까
전자가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은 전자는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여기서 원래 밸런스가 맞아가지고 중성이었던 건데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플러스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전자를 잃어버린 얘네들은 플러스 전하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전자가 늘어난 B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구나. 이거 그냥 우리 그 중간고사 때 했던 양이온, 음이온이랑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냥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비비다 보면은 전자가 이동하니까 이렇게 전자를 잃어버린 쪽은 플러스 전기를 갖게 되는 거고 전자를 얻은 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게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복습도 할 겸 원자 관점에서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우리 만약에 아까 여기 A를 리튬이라고 해볼게요. B는 플루오린으로 한번 해볼까? 얘네들이 일단 중성이려면 리튬은 플러스 이제 원자 핵이 전하량이 몇이죠? 3이죠, 3. 그 다음에 플루오린은 9죠, 9. 장난치는 거지? 그럼 중성이 되려면 각각 얘는 전자가 3개, 이 친구는 9개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왜 중성인지 한번 쭉쭉 볼게. 원자 핵이 가지는 전하량은 플러스 3. 전자가 가지는 게 총 개수는 전자는 하나당 마이너스 1이었죠, 여러분? 마이너스 1짜리가 3개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3. 그래서 플러스 3, 마이너스 3 되면서 중성인 원자 상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플루오린은 플러스 9였고요. 마이너스 1짜리가 9개 들어가니까 마찬가지로 중성이 된다. 이거 두 개를 비벼요. 그럼 비비다 보면은 이렇게 한쪽에서 한쪽으로 넘어간단 말이야. 맞지? 그럼 저렇게 넘어가 버리면 넘어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나 봐봐. 원자 핵은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플러스 3 플러스 9. 근데 이제 리튬 같은 경우는 전자 한 개 잃어버렸으니까 2개가 될 거고요. 플루오린은 하나가 늘어났으니까 10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각각 플러스 전하로 대전,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 이렇게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맞지? 그리고 여기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원자 핵을 움직일 수 있을까? 우리가 핵이잖아요. 왜 핵이겠어? 중심이니까 핵이겠죠? 중심이기도 하고 전자에 비해 얘는 어때? 등치가 어때요? 엄청 크잖아. 무겁단 말이에요. 무거워가지고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전자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어차피 핵은 못 움직이니까 전자가 나가면 플러스, 들어오면 마이너스. 이 정도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럼 우리가 이제 비벼서 대전되는 거 알겠어. 근데 뭐가 플러스가 되고 뭐가 마이너스가 되는지 어떻게 랜덤인가? 뭐 얘가 플러스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될 수도 있나요? 이제 그런 게 어느 정도 세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막 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이제 중학생이니까 그 중에서 일부만 다룹니다. 원래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만 배우니까 이 정도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거를 대전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정리해 놓은 거냐면 전자를 이제 마찰이 일어났을 때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얻기 쉬운 순서대로 쭉 나열해 놓은 거를 대전열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이제 중학교에 나오는 것만 우리가 쭉 기억해 두시면은
아니지. 이 정도 순서로 이 6개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순서들을 적으면 왼쪽에 있을수록요. 전자를 읽기 쉬우면 왼쪽에 있는 거고요. 반면에 전자를 얻기 쉬울수록 오른쪽에 적어 놓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자를 잃어버리기 쉽다. 뭐가 되기 쉽다는 거죠? 플러스 전하가 되기 쉽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전자를 얻기 쉽다. 마이너스 전하가 되기 쉽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 뭐랑 뭐를 비비는지를 보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나무하고 고무를 문질렀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이 둘 중에 더 왼쪽에 있는 게 누구죠? 나무잖아요. 얘랑 둘이 비비면 더 왼쪽에 있는 나무가 전자를 잃어버리고 고무가 전자를 얻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상대적인 거야. 그럼 만약에 나무, 고무 비비면 이렇게 되는 거 알겠는데 그럼 명주랑 나무를 비비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누가 더 왼쪽에 있죠? 이때는 명주가 플러스고 나무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무조건 플러스야. 이게 아니고요. 누구랑 비벼지냐에 따라서 다르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항상 상대적으로 더 왼쪽에 있는 친구가 플러스, 더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마이너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둘 사이가 멀면 멀수록 전자가 더 많이 이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멀리 떨어지면 전자 이동이 많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우리 여기서 명주랑 나무 세트가 각각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었다고 쳐봅시다. 그렇죠? 그러면 털가죽하고 플라스틱 이 두 개의 세트는 얘네보다는 전자 이동이 훨씬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전자 이동이 많으니까 이렇게 4배 더 강한 전하를 띠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 그냥 제가 임의로 넣은 숫자니까 실제로 이건 아니에요. 알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대전이 누가 플러스가 되고 누가 마이너스 되는 건 이런 방식으로 결정이 되는구나.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그럼 우리가 이런 전기력이 이제 마찰 전기에 의한 현상 보기 전에 전기력이란 거 한번 보고 갈게요. 저쪽에다 해야겠다. 전기력입니다. 기본적으로 힘이에요, 힘. 힘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호는 F를 사용을 합니다. 그건 힘이잖아, 얘들아. 단위 혹시 알아요? 힘의 단위. 뉴턴 씁니다. 뉴턴. 그래서 이거 어떤 힘이냐면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전기력이라 부릅니다. 결과적으로 대전체들끼리 힘을 주고받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힘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인 가장 큰 힘의 종류가 크게 2개로 나눠요. 인력과 청력으로 구분을 합니다. 인력은 뭐죠? 서로 당기는 거를 인력이라고 하죠. 그럼 청력은? 서로 밀어내는 거를 말하지. 그러니까 이 전기력이란 건 2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인력일 수도 있고 청력일 수도 있다. 우리 비교해서 중력은 인력, 청력 둘 다 있나? 중력은 인력만 있습니다. 근데 중력과는 다르게
전기력이란 건 인력도 있고 청력도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언제 인력이 발생하냐면 서로 다른 전하를 띠면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끼리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거겠죠. 반면에 서로 같은 전하를 띄워버리면 서로 밀어내는 청력을 띠는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개밖에 없지 뭐. 플러스 플러스거나 또는 둘 다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뭐 그림으로 표현하기 전에 크기까지도 한번 볼게요. 그리고 언제 써요? 이 녀석을 언제 쓰냐면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전하량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던 이런 거 있죠? 플러스 1짜리보다는 플러스 3짜리가 만드는 힘이 더 세다는 소리입니다. 3배 센 거죠? 플러스 1이랑 플러스 3은 3배 차이니까. 두 번째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세요. 그러니까 이제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힘도 더 세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 볼까? 자석 있죠? 자석도 인력과 청력이 있잖아. 자석 어때? 이렇게 붙이다 보면 어때요? 만약에 N극, S극이면 당길 거 아니야. 붙이다 보면 갑자기 퍽 하고 붙잖아. 왜냐면 얘네들도 가까워지면 힘이 세져서 그런 겁니다. 가까울수록 힘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세지다 보니까 갑자기 팍 하고 붙는 거야. 같은 이유로 얘네들도 두 물체 사이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힘이 더 강해지는구나. 요거까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어? 되게 쉽게 나와요. 막 이런 예를 들어보면 이런 그림이 있어. 자, 이렇게 3개 그려놓고 구슬 같은 거 3개 그려놓고 당연히 하나를 주면 됩니다. 얘가 플러스인데 그럼 나머지 뭐니? 이런 거 물어봐요. 얘랑 얘는 벌어져 있는 거 왜 벌어져 있을까? 서로 밀고 있으니까. 아, 그럼 얘는 플러스겠네. 얘랑 얘는 붙어있려고 하네? 마이너스니까. 뭐 이렇게 그냥 되게 간단하게 나오는 편이겠죠. 이 정도면은. 뭐 어쨌든 이런 거까지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거 뭐 가볍게 읽어보시면은 아니다. 읽어볼 만한 내용 아니니까 진행을 해야겠는데요. 어쨌든 뭐 기본적인 전기력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넘어가죠. 전기력에 의한 현상이라고 하지 말고 마찰 전기라고 합시다. 마찰 전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어느 정도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뭔가 좀 비벼지는 거 생각해주면 좋아요. 자, 그럼 이거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가 마찰 전기가 일어난 물체들끼리는 인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서로끼리는. 예를 들면은 이제 책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기 털가죽과 빨대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종이 빨대 말고 일반적인 빨대는 재질이 뭐예요 혹시? 플라스틱이잖아. 결과적으로 이거 두 개를 비비면 털가죽이랑 플라스틱을 비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둘이 비벼지면 누가 플러스죠? 여기 이제 이거 참고하면은 털가죽이 플러스고 빨대는 마이너스다. 전자가 여기서 1로 넘어갔구나 까지도 우리가 판단하면 좋겠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둘은 이제 서로 무슨 힘 받아요? 얘랑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니까 여기서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겠구나. 이 정도도 판단해주면 괜찮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거야. 이제 문제에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의 국어 실력을 좀 뽐내가지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이 뭔지를 잘 봐야 돼. 이제 이런 거는 그림으로 표현 안 해주고요. 글로 써 있어요. 봐봐. 이런 것도 있어. 여기서 털가죽 2개를, 둘 다 털가죽입니다. 각각 플라스틱이랑 비볐다. 얘는 뭐가 되겠죠? 얘랑 얘랑 비비면 전자가 1로 넘어가니까 플러스. 여기서도 각각 비비면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각각 비벼놓은 상태에서 털가죽끼리는 무슨 힘 받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러면 둘 다 플러스 플러스니까 청력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런 거는 그림으로 안 주고요. 글로 써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 잘 읽고 이걸 물어보는 건지 이 상황을 물어보는 건지 비교를 하셔야겠죠? 이런 거는 이제 실수하면 안 됩니다. 뭐 어쨌든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런 상황을 이제 인지한 상태에서 마찰 전기에 의한 현상들 뭐뭐 있나 한번 보시면 이제 빛을 남학생들이라 잘 모를 것 같긴 한데 머리를 빗으면 빛이 달라붙습니다. 머리카락이. 왜요? 머리카락은 뭐 어떻게 보면 털가죽이죠? 빛은 플라스틱 빛일 거 아니야. 털이랑 플러스이랑 비빈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머리털이 플러스가 되고 빛은 마이너스가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서 막 달라붙으려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비벼져서 붙으려고 하는 거? 아, 웬만하면 다 마찰 전기에 의한 현상이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런 것도 있을까요? 이제 비닐랩이 있는데, 요새 이제 또 코로나 풀리고 배달 잘 먹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배달 음식 시켜보면은 랩으로 막 쌓여져서 오잖아. 여기 안에 랩이 이렇게 막 눌려서 오는 거 알아요? 랩이 좀 가운데 움푹 파여 있는 듯한 그런 식으로 올 때가 있단 말이야. 그거 왜 그런 거냐면 마찰 전기 때문입니다. 랩을 싸다 보면 어떻게 되게 당연히 비비겠죠. 뭐 그릇이랑 랩이랑 비벼질 거 아니야. 싸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뭐가 플러스 되고 뭐가 마이너스 되고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그럼 랩이랑 그릇이랑 비벼진 거니까 만약에 랩이 플러스가 됐다면 이 그릇 바닥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맞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서로 당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랩이 이렇게 밑으로 당겨지니까 이렇게 밑으로 쭉 쳐져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 전기력에 의한, 그러니까 마찰 전기에 의한 현상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괜찮지? 그 다음에 우리 여름에는 좀 확인하기 힘든데 겨울에 보면은 스웨터 같은 거 입고 있으면 어때요? 막 지직거리는 정전기 현상이라고 부르죠? 이런 현상들 있잖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왜 생기는 거냐면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 자체가 어때? 여기저기 바닥하고 나를 계속 비비면서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 몸에 전하가 쌓인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쌓이면 그게 한 번에 탁 터져 나올 때 약간 따가움 느끼면서 지직거리면서 밖으로 방출을 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왜 겨울에만 그게 잘 일어날까요? 혹시 아나? 뭐 꼭 알아야 될 건 없지만 건조해서입니다. 왜 건조하면 정전기가 잘 쌓이죠? 여름이랑 겨울의 차이가 건조하거나 습한 차이잖아요. 습하잖아요? 그럼 주변에 물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수분이 주변에 많으면 물에 이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물은 순수한 물은 아닐 거 아니야. 이온 같은 것도 같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 통해서 전자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 몸에 있는 전하가 쌓이지 못하고 계속 빠져나가거나 들어오곤 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플러스면 어떨까? 사람이 플러스면은 주변에서 전자를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반면에 사람이 마이너스인 상태였으면 밖으로 전자를 계속 빼주니까
여름에는 사람 몸에 전하가 잘 안 쌓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터질 일도 없겠죠. 근데 겨울에는 주변에 전자를 공급해주거나 빼줄 물이 없단 말이야. 그럼 전자가 사람 몸에 계속 쌓이다가 너무 많이 쌓이면은 이런 애 터치했을 때 한 번에 팍 하고 빠져나가다 보니까 막 따가워 막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거는 아마 안 배웠을 텐데 여기서 플러스 했던 사람이 전자를 받으면 사람이 중성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이렇게 전하를 갖고 있다가 중성이 되는 현상을 방전이라고 부릅니다. 전기를 잃어버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현상을 방전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아마 안 배웠을 겁니다. 뭐 어쨌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은 뭔가 비벼져서 달라붙으려고 하는 거는 다 이 마찰 전기에 의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아까 물체를 대전시키는 방법이 두 개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첫 번째 방법이 두 물체를 마찰시키는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정전기 유도라는 방법이 됩니다. 일단 어떤 뜻인지 먼저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쭉 보시면 전기를 띠지 않는 금속 뭐라는 소리예요 현재? 중성이란 친구고요. 중성이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중성인 금속에다가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간다는 소리입니다. 대전체라는 건 전기를 갖고 있는 애잖아. 그러니까 전기가 없는 애한테 전기가 있는 친구를 갖다 대는 건데요. 여기서 봐봐. 가까이 하는 거야. 접촉시키는 게 아니고요. 가까이만 하는 겁니다. 이때 금속의 양 끝쪽이 전하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거를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볍게 그림을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면요. 현재는 중성입니다. 어떤 금속이 있어요. 어떤 금속이 중성이라고 봐봐. 중성이란 건 뜻이 뭐였죠? 빨리 뜯어. 괜찮아? 그렇게 안 뜯어도 됩니다. 그런 거 가지고 뭐라 안 해요. 뭐 먹을 수도 있지. 왜? 편하게 먹어, 편하게. 알겠죠? 막 여기서 뭐 적당한 건 괜찮습니다. 갑자기 뭐 라면을 먹으면 안 되겠지만 과자 정도야 뭐. 제 삼각김밥까지 먹어요. 아 진짜요? 소주를 그렇지만 전기 뭐 삼각김밥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소리는 안 나잖아. 근데 라면을 이제 여기서 막 이러고 있으면은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그 정도는 뭐 어쨌든 중성이라는 건 플러스 전하량과 그러니까 원자 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전하량이 똑같다는 뜻이겠죠? 그 모습을 그려볼 건데 얘는 일단 금속이니까 기본적으로 고체니 액체니 기체니 기본적으로 고체겠죠? 그래서 원자 모형을 좀 그려보면은 여기 안에 원자 핵들이 있을 거고요. 이 주변에 전자들이 아무래도 존재를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의 밸런스가 맞으니까 중성이 되겠지? 이런 애한테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전기를 갖고 있는 대전체 가까이 갖다 놨다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 사이에서 뭐가 발생해야 되냐면 전기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전하들끼리 발생하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대전체랑요 뭐를 봐야 되냐면 이 물질 내 전자를 봐야 되는 겁니다. 항상 전자랑 비교를 하는 거야. 왜 전자랑 비교해야 되냐면 이유. 어차피 원자핵은 움직일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못 움직인다 그러지. 얘네들은 무거우니까 움직이지 어차피 못 움직인단 말이야. 힘을 받아도 못 움직입니다. 핵들은. 그러니까 전자는 근데 어때? 힘을 받으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랑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전자들을 보는 거야. 그럼 플러스고 전자들은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그럼 전자들은 끌어당겨져요? 밀려요? 얘 이 상태면 얘는 플러스고요. 전자들은 마이너스니까 당겨지겠죠? 그럼 당겨지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전자들이 왼쪽으로 막 끌려가려고 한단 말이야. 다 끌려가겠죠? 근데 뭐 전체가 끌려가진 않아요.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전기력이란 건 가까울수록 세고 멀리 있으면 약해지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끝자락에 있는 애들은 좀 힘을 덜 받기 때문에 다 넘어가진 않아. 뭐 어쨌든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이후의 모습을 한번 보자. 자, 그럼 이제 왼쪽 부분 한번 봐봐요. 전자가 왼쪽으로 당겨져서 넘어왔잖아, 전자들이. 그럼 평소보다 전자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이쪽 끝이 마이너스로 대전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거꾸로 이쪽은 어때? 전자가 넘어가 버렸잖아. 그럼 평상시보다 전자가 적겠죠? 그래서 이쪽은 플러스로 대전이 된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우리는 정전기 유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성이었는데 대전체를 가까이 접촉시킨 게 아니고 그냥 근처에 놨죠. 근처에 놨더니 전자와 대전체 사이에 전기력이 작용해서 부분적으로 양쪽 끝이 대전이 되는 현상을 정전기 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때 여기에는 무슨 힘이 작용할까요? 이제 이렇게 된 상태면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잖아. 이제 이 대전체들 사이끼리 서로 끌어당겨지는 인력이 또 작용하겠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반대의 경우도 한번 예를 들어보자. 반대의 경우는 마이너스를 갖다 대는 거겠지 뭐. 중성이었던 친구한테. 전자만 그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자랑 대전체랑 서로 무슨 힘 받아요? 둘 다 마이너스니까 청력을 받아서 전자들이 일로 밀리겠죠? 그럼 모습을 그려보면은 전자가 오른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이번에는 이 물체의 왼쪽 부분은 전자가 부족해지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요. 반대쪽은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 순간 물체끼리는 서로 무슨 힘 받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인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해야 돼요. 누구랑 누구를 물어보는 건지 봐봐. 여기서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대전체와 전자는 청력을 받죠. 여기서는. 근데 대전체와 금속은 인력을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를 물어보는 건지를 문제에서 보고 그에 맞춰서 판단해주면 됩니다. 정력이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물체끼리는 인력을 받는다. 이렇게 알겠지? 이거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괜찮죠? 그럼 이 상태까지 가고요. 여기서 다시
대전체를 치우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대전체 치우면은 전자를 끌어당기는 애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면은 얘네들끼리는 다시 평균을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 평균 맞추고 골고루 퍼진다는 뜻이겠죠? 그럼 골고루 퍼지면 다시 원래대로 중성으로 되도록 하겠죠. 그러니까 대전체가 가까이 있을 때만 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음. 마이너스 청력을 작용하는 데서 이거? 그 위에 이거? 에서 플러스가 왜 생겼어요? 아, 여기요? 왼쪽 부분 봐봐. 왼쪽 부분은 전자가 넘어갔죠. 그럼 평상시에 비해서 전자가 많아져서 줄어들었어. 줄었죠. 전자가 줄어들면 플러스였지. 그러니까 전자가 넘어갔으니까 평소보다 적어지면서 플러스가 된 겁니다. 반면에 오른쪽 부분은 어때? 전자가 넘어왔으니까 평소보다 많아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지? 여기선 전자가 왼쪽으로 당겨지니까 평소보다 전자가 많아지니까 마이너스. 반대쪽은 평소보다 넘어가면 평소보다 적어지는 거니까 플러스. 다시 치우면 평균 맞추려고 하다 보면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렇게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 헷갈리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막 이걸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막 플러스 갖다 대면 마이너스 플러스네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전자가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낫습니다. 그럼 헷갈리지도 않고 공부도 더 잘 되고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굳이 정리를 하자면 대전체와 대전체랑 이 금속 물질 사이에는 여기서는 항상 인력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갖다 대면 플러스 되니까 인력, 플러스 갖다 대면 마이너스 되니까 인력이잖아. 이렇게 정전기 유도에서는 그 물체끼리는 항상 인력만 작용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사실 마찰 전기도 똑같죠? 비빈 애들끼리는 항상 인력이잖아.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거 말고 이외 상황을 충분히 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무조건 인력이구나 하면 안 됩니다. 상황을 보고 맞춰서 우리가 문제 풀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넘어가서요. 이런 정전기 유도의 관련된 현상 몇 가지만 좀 보시면요. 일단은 그 하늘에서 내려치는 번개 있죠? 번개가 정전기 유도 때문인데 우리 그 땅 있죠? 땅? 지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구름이 있어요. 구름은요 기본적으로 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플러스가 됐던 마이너스가 됐던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겠죠? 그럼 이거랑 구름이랑 땅 한번 봐봐. 그럼 땅도 물질이 금속은 아니지만 그 땅 속에 여러 가지 금속 물질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 땅 속에 있는 금속과 이 구름 사이에 느낌을 보면 땅은 기본적으로 중성일 거 아니야. 그럼 중성인 땅에 구름이란 대전체가 가까이 간 거예요, 멀리서 봤을 때.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얘를 정전기 유도를 시킨다고요. 그럼 땅 위쪽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정전기 유도가 되겠죠? 아니, 그럼 이때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정전기도 점점 심해질 거 아니야. 심해지다 보면 굉장히 강력한 인력을 뿜는단 말이야. 그때 이제 전자나 전하들이 참지 못하고 이제 내리꽂히는 게 번개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두 번째는 우리 그 프린트. 이제 프린터기도 보면은 우리가 옛날식 이제 막 슥슥 하는 거 말고 요즘에는 레이저로 막 쏜단 말이야. 원리가 뭐냐면요. 우리 종이에다가 이 빛을 쏴요. 어떤 특수한 광선 같은 걸 쏩니다. 내가 프린트를 하고 싶은데 이런 동그라미를 뽑고 싶어.
거의 동그라미 모양에 맞춰서 빛을 쏴줘요. 프린터에서 1차적으로. 그럼 이 빛을 쪼여진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대전이 됩니다. 이렇게 빛을 쏜 부분만 대전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잉크 가루, 토너 가루를 한번 싹 덮어요. 그러면은 토너 가루는 중성일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럼 중성인 토너와 이 빛이 쪼여진 부분이 대전이 됐으니까 걔네들 사이 정전기 유도가 발생하면서 토너 가루가 정전기 유도가 되겠죠? 그럼 정전기 유도 일어난 애들끼리는 인력이 작용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만 싹 붙는 거야. 토너가요. 그러면 달라붙으면 이러면서 인쇄를 시켜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까지는 자세히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프린터기, 복사기 같은 애들이 정전기 유도를 이용하는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터치 스크린인데요. 우리가 이제 하루에도 계속 사용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우리 터치 스크린이라고 하지만 이거 좀 옆면으로 볼게요. 단면을 봅시다. 단면. 핸드폰을 그러니까 이런 핸드폰을 이렇게 옆으로 눕혀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화면 안쪽 있잖아. 화면 안쪽이 뭐 이런 식으로 대전이 돼 있어요. 여기에 내가 손가락을 갖다 대요. 이렇게 사람 손가락을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유리는 어차피 전기가 안 통하니까 이 사이를 두고 얘 때문에 손이 정전기 유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손끝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가 되면 어때? 여기에서 이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할 거 아니에요. 맞니? 그럼 이 신호를 캐치해가지고 아 지금 이 부분이 터치가 됐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원리는 모르셔도 되고요. 터치 스크린이 정전기 유도를 이용하는 거구나 정도만 알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공기청정기. 이건 뭐야? 이제 그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를 막 빨아들이는 거 아니야?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제 공기청정기를 뭐 이렇게 달아놨다 쳐봐요. 뭐 이렇게 안 생겼겠지만 이렇게 생겼다 해봅시다. 여기에 이렇게 대전을 시켜놔. 흡입구에. 그럼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들은 중성일 거 아니에요. 그럼 먼지가 쟤 때문에 정전기 유도되면서 끝쪽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얘가 이쪽으로 빨려가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흡입구를 통해서 먼지를 빨아들인다. 이것도 그냥 얘네들은 다 정전기 유도를 활용하는 거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괜찮니? 넘어가도 되겠죠? 뭐 자체가 막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아직. 그럼 이제 우리가 뭐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검전기라는 친구를 봅시다. 일단 검사한다 할 때 검이에요. 뭘 검사해 그러면? 전기를 검사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리는 정전기 유도야. 정전기 유도라는 걸 활용해서 물체가 대전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도구를 검전기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 사실 요즘 이런 거 안 쓰긴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겼습니다. 각각 부위를 좀 보면은 이 위쪽에 동그란 판때기 있잖아요. 이 동그란 판때기는 금속 판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여기 두 가닥 있어, 두 가닥. 젓가락 같이 생긴 이 가닥을 금속 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금속 판과 금속 박은요, 막대기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한 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겉에는 유리로 덮어져 있습니다. 사실 유리가 덮어져 있는 이유는 아까 공기 중에 껴있는 물이랑도 우리가 전자를 주고받을 수 있다 했잖아. 공기랑 전자를 주고받다 보면은 실험이 제대로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걸 차단하려고 유리가 덮어져 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뭐해? 아 그래? 아니 뭐 보고 있길래. 뭐 어쨌든 기본적인 모습은 이렇고요. 얘가 역할이 3개 정도 나와요. 역할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3가지. 첫 번째는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대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한다.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대전된 전하의 양을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전됐을 때 그 전하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3가지 일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각각 상황에 대해서 하나씩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되는 건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대전됐나 안 됐나 확인하기. 그럼 봐봐. 이런 거야. 그래, 이거를 세트로 이렇게 그려볼게. 이것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겠죠? 이거를 이렇게 그린 겁니다. 현재 상태는 뭐야? 중성이겠죠?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내가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는 겁니다. 만약에 플러스를 가까이 가져갔다. 자, 그러면은 정전기 유도 문제 풀 때는 항상 이 금속 물질 내부에 전자를 생각해 줘야 돼요. 여기 안에 있는 전자랑 얘랑 서로 당겨요, 밀어요? 전자는 마이너스고 이건 플러스니까 당기겠지? 그렇죠? 좋아. 그러면 전자가 위쪽으로 당겨지는 겁니다. 됐니? 그럼 전자가 이렇게 위쪽으로 당겨졌어요? 그럼 이제 상태 한번 봐봐. 그럼 위쪽은 전자가 평소보다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면 마이너스. 밑에는? 밑에서 위로 올라간 거 아니야. 적어지겠죠? 그러면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때 아까 금속 박은 2가닥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2가닥이 각각 플러스인 거 아니야. 그럼 서로 무슨 힘 작용해? 플러스끼리 청력이 작용하니까 결과적으로 금속 박끼리 청력이 작용하니까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맞아. 그럼 어떻게 확인한다는 뜻이겠어? 벌어지면 대전체, 안 벌어지면 대전체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 우리 얘 있잖아, 얘가 대전체인지 아닌지 궁금했던 겁니다. 이걸 확인하는 거야. 이 녀석이 대전체라면 이렇게 벌어질 것이고, 대전체가 아니면 중성이면 전자가 이동할 이유가 없잖아. 그럼 벌어지지 않겠죠? 그런 방식으로 확인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괜찮니? 그럼 두 번째, 전하의 양을 비교할 수 있다 그랬잖아.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비교하는지 봅시다. 아까 플러스 해봤으니까 이번엔 마이너스로 한번 해보죠. 여기다 이번에는 마이너스를 갖다 댈 건데 이 녀석보다 세게 한 3배 세다 해봅시다. 이거를 플러스 Q라고 치면은 이거는 플러스 3Q짜리. 아까 전하의 단위는 Q가 아니죠? 사실 Q라고 써도 되는데 고등학교 스타일로 써버렸어. 플러스 1쿨롱짜리면 마이너스 3쿨롱 이렇게 3배짜리 가까이 가졌다 해봅시다. 똑같아. 얘랑 여기 안에 있는 전자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전자랑 얘는 서로 어때? 밀죠? 밀면 어디로 밀겠어? 뭐 일로 길이 없으니까 못 밀어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아래로 밀 수밖에 없어요. 여기 아래로 전자들이 밀려납니다. 이러면 잠시 뒤의 모습.
자, 전자가 내려갔죠? 그럼 위쪽 금속판은 평소보다 전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으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요. 아래쪽은 평소보다 전자가 많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될 건데, 그럼 금속팍 둘 다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청력이 작용하면서 벌어질 겁니다. 그치? 근데 이제 비교는 어떻게 하는 거야? 얘랑 한번 비교해봐. 얘는 그럼 이제 전자끼리도 한번 볼 건데, 아까 우리 거 기억하시나? 전기력 언제 세지더라? 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첫 번째는 전하량이 셀수록, 두 번째는 거리가 작을수록인데, 지금 전하량이 세져, 얘가 전하가 3배가 됐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서 전자와 이 대전체가 받는 힘은 어때? 이것도 3배가 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길 때보다 3배로 세게 민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밀려난 전자가 많으니까 금속박도 더 강력하게 대전이 되겠죠? 여기끼리도 어때? 얘네는 2개인데 2개니까 이만큼 벌어졌으면 여기 지금 12개니까 6개니까 더 많이 벌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벌어지는 정도를 비교를 하면은 이 녀석들이 가지고 있는 전하의 양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다. 얘가 많이 벌어졌죠? 얘가 더 세구나. 이렇게 이것보다는 얘가 더 세구나. 이렇게 벌어진 정도를 비교하시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괜찮니? 192 이해돼요? 넘어가도 돼? 세 번째, 전하의 종류를 확인해 보자. 그러면 종류를 확인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전 작업이 하나 필요해요. 사전 작업 하는 방법이 이따 설명하고요. 어떤 걸 할 거냐면 대전체 자체를 검전기를 대전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전기 자체를 일단 대전을 좀 시켜놔야 된다. 대전시키는 방법은 좀 이따가 설명하고요. 한번 봅시다. 그럼 만약에 검전기 자체를 플러스로 만들어 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 자체가 플러스니까 살짝 벌어져 있겠죠? 그렇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여기에 플러스를 더 가까이 가져갔다고 해봅시다. 이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일단 여기서도 똑같아. 이게 플러스라는 게 전자가 없다는 건가요? 없는 게 아니고 부족하다는 거야. 평소보다 적은 거니까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도 플러스긴 하지만 전자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똑같아. 전자는 끌어당겨지죠. 어디로 끌어당겨져? 위로. 맞니? 그럼 전자가 위로 끌어당겨지면 이제 어떻게 되나 보자. 위쪽은 전자가 부족했었는데 약간 채워진 느낌이죠? 그럼 플러스가 세질까 약해질까? 플러스는 전자가 없으면 없을수록 더 센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살짝 약해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밑에는 원래 없었는데 더 나갔으니까 더 없어지는 거잖아. 그럼 더 강한 플러스가 되니까 이 경우에는 금속박이 더 벌어지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상황. 똑같이 플러스로 만들어 놓은 검전기를 준비를 하고요. 이번엔 여기다 마이너스를 가까이 가져가 봅시다. 자, 똑같아. 전자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죠? 그럼 얘랑 이 전자는 서로 밀잖아요. 전자는 밀려나면 어디로 가? 아래로 가면 됩니다. 그렇지? 그럼 이렇게 전자가 아래로 갔을 때 상황 한번 봅시다. 그럼 위쪽은 어때? 전자가 부족했었는데 더 나갔으니까
더 없을 거 아니야. 그럼 더 강한 플러스가 되겠죠? 밑에는 전자가 모자랐었는데 좀 채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상대적으로 좀 약한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지? 이 경우에는 어때요? 약간 오므라든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종류는 어떻게 확인하는 거겠어? 내가 검전기를 플러스로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가려놓고 한번 볼게요. 내가 검전기가 이미 플러스인데 더 벌어졌네? 그럼 전자가 올라갔다는 뜻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전자가 올라가려면 이놈은 플러스겠구만. 이렇게. 반대로 오므라들었어요. 뭔가를 갖다 대니까 오므라들었어. 원래 플러스로 만들어 놓은 검전기가. 그럼 검전기가 오므라들려면 전자가 내려와야 되잖아. 살짝 채워줘야 되니까. 아, 그러면 이놈은 마이너스겠구만. 이런 식으로 검전기를 미리 대전시켜 놓고, 그럼 살짝 벌어져 있는 상태겠죠? 그 상태에서 더 벌어지는지 아니면 오므라드는지를 확인해가지고 이 녀석이 뭔지를 맞출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원리로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럼 플러스 해봤으니까 마이너스도 한번 해봐야겠죠? 그럼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검전기를 마이너스로 만들어 놨다 해봅시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다가 한번 마이너스 먼저 갖다 대보자. 마이너스는 이 검전기 안에 있는 전자들을 밀겠죠? 밀면 어디로? 아래로 밀어, 전자를. 자, 그럼 이제 이후 상황 보자. 이후 상황 보면은 위에는 전자가 많았는데 좀 밀려났으니까 조금 줄었겠죠? 그럼 살짝 약한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밑에는 원래 전자가 많았는데 더 채워지잖아. 그러면 더 강한 마이너스가 되면서 더 벌어지겠죠?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더 벌어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럼 반대의 예시도. 똑같이 마이너스인데 이번엔 플러스를 갖다 대. 이러면 검전기 안에 있는 전자들은 얘 때문에 당겨질 겁니다. 위로. 이러면 위쪽부터 한번 보자. 위쪽은 전자가 많았는데 더 올라갔으니까 더 많아지겠죠? 이렇게. 밑에는 원래 많았는데 좀 올라갔으니까 좀 줄어들겠죠? 약간 오므라들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오므라들었네. 이러면 플러스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우리가 결론을 정리를 좀 해보면 확인하는 방법. 검전기와 같은 전하면 더 벌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더 벌어져 버리면 내가 만들어 놓은 검전기랑 똑같은 전기겠구만 할 수 있겠고, 반대로 검전기와 다른 전하면 오므라들겠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검전기에 플러스 되면 오므라들었고, 플러스로 만들어 놓은 검전기에 마이너스 갖다 대면 오므라들었죠? 플러스면 더 벌어졌고, 마이너스면 더 벌어졌으니까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양반. 그거 말하는데 자, 우리가 검전기 대전시키는 방법. 내가 검전기 만들었잖아. 이렇게요. 이걸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두 가지 정도 방법이 나와요. 첫 번째는 접촉을 시키면 됩니다. 한번 봐봐. 이렇게 중성이었던 검정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플러스를 띠는 대전체가 있다. 이거 두 개를 갖다 붙인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금속끼리는 붙으면은 한 몸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것까지가 세트가 된 거야. 그럼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합쳐져 있으면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인 애들끼리는 평균을 맞추려고 해요. 알겠죠? 균형을 맞추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그럼 봐봐. 얘는 정상이었고요. 중성이면 정상적인 상태죠? 얘는 모자란 상태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눠줘야 돼요. 그렇지? 정상 쪽에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보내주면, 전자를 보내준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저 어디까지 보내주나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비율이 될 때까지 보내준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정상으로 만들어주진 않아. 그러니까 얘는 정상, 얘는 모자라면 둘 다 모자라게 좀 살짝 서로 살짝 양보하자,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치워요. 어떻게 될까? 얘는 좀 약한 플러스가 될 거고, 전자를 줬잖아. 그러니까 검정기도 어쩔 수 없이 플러스로 대전이 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괜찮니? 두 번째는 반대 예시도 있겠죠. 중성이었던 검정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접촉을 하면 어떻게 될까? 자, 똑같아. 한 몸이 돼요, 붙으면. 이러면 얘는 전자가 많고요. 전자가 많으니까 마이너스였겠죠? 얘는 정상이잖아. 그럼 어떻게? 나 너무 많다 하고 좀 가져가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경우에는. 알겠죠? 그 상태에서 다시 떨어뜨리면 얘는 아까보다 좀 약한 마이너스. 검정기 입장에서는 전자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괜찮니? 넘어가도 되죠? 뭐 이거는 근데 사실 잘 안 나오고요. 이 두 번째 게 더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손가락을 이용해서 검정기를 대전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 한번 쭉 보시면, 자, 이렇게 중성인 검정기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간다고 해봅시다. 이 상황이면 좀 기본적인 상황이니까 전자가 위로 빨려 올라가서 위쪽은 마이너스, 아래쪽은 플러스가 되면서 살짝 벌어지겠죠? 되지? 그럼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대는 거야. 이걸 유지한 상태에서 손가락을 대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 이런 상태였죠? 그러면은 얘는 전자에 당기는 애잖아. 근데 지금 보면은 검정기랑 나랑 손까지 한 몸이 된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전자에 더 당기고 싶잖아. 어디서 당기겠어? 내 손에서 당기는 거야, 전자를. 얘 때문에 당겨지는 겁니다. 이렇게 당겨져요. 그럼 금속판은 어떻겠어? 전자가 손가락에서 들어오니까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맞지? 근데 이 상태면은 이 밑에는 어때? 상태가 어땠어? 전자가 부족한 상태였잖아. 여기랑 여기랑 균형이 안 맞아요. 그렇지? 여긴 전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 손가락에서. 근데 여기는 전자가 모자란 상태고. 여기 전자가 너무 많으면 위에서 밑으로 전자가 이제 튕겨 나간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대는 순간 손에서 전자가 계속 들어오면서 너무 많으니까 밑으로 좀 보내주는 거예요. 알겠죠? 언제까지? 여기서는 중성될 때까지 보내줍니다. 전자가
채워지다 보면은 다 채워질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러면은 금속박이 중성이 되면서 완전히 오므라드는 상황이 나와요. 됐지? 이게 왜 가능한 거냐면 이 금속박, 그러니까 검전기보다 이 사람 몸이 전자가 압도적으로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한 자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가 계속 들어오니까 중성될 때까지 차는 거야. 여긴 중성 안 되나? 이거는 얘 때문에 안 돼요. 얘가 계속 당겨주고 있기 때문에. 알겠지? 이 상태까지 딱 왔어요. 이제 손가락하고 다 치워. 이것도 치우고 이것도 동시에 치우면은 어때? 위에는 많고 밑에는 정상이잖아. 이런 균형 맞춰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 위에서 밑으로 좀 보내주겠지 뭐. 이 상태에 둘 다 치우면 이렇게 마이너스 검정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지 마시고요. 직접 한번 그려보시면 좋습니다. 알겠지? 왜 이렇게 되나를. 알겠죠? 두 번째, 그럼 반대의 상황도 한번 해봅시다. 중성인 검정기에 똑같이 이번에는 거꾸로 마이너스를 가까이 가져가 보자. 마이너스는 전자를 미니까 아래로 밀어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맞네? 그럼 똑같이 여기서 손가락을 대. 자, 이렇게요. 그럼 봐봐. 현재 상황이 이래요. 얘는 전자를 딱 미는 친구잖아. 그게 원래 이런 상황이었죠? 전자를 밀고 싶은데 여기선 다 밀어서 더 못 미니까 이게 내비뒀는데 여기에 지금 굉장히 넓은 공간이 하나 뚫린 겁니다. 맞아? 전자를 이제 여기 못 미니까 어디로 밀기 시작하냐면 일로 밀어요, 일로. 전자를 이제 손가락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맞지? 그럼 어때? 금속판은 원래도 전자가 부족했는데 손가락으로 계속 빠져나가니까 계속 밀리기 시작하겠죠. 그럼 여기가 또 불균형이 일어난단 말이야, 얘랑 얘끼리. 그럼 어때? 위에 너무 모자라다. 내가 좀 보내줘야겠다. 하고 전자를 여기서 위로 보내주기 시작해요. 그럼 언제까지 보내냐면 중성될 때까지만 딱 보내줍니다. 알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손가락하고 검정기 둘 다 치우면은 밑엔 중성, 위에는 플러스면은 이 지들끼리 균형을 맞추겠죠? 그러면은 위에서 밑으로 보내주니까, 밑에서 위로 보내주니까 양쪽 다 플러스 검정기를 손가락 이용하면 이렇게 만듭니다. 뭐 굳이 외울식 결론을 정리하면은 반대긴 해요. 플러스로 손가락 이용하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대전체로 손가락 이용할 때는 플러스가 나옵니다. 근데 이걸 외우지 마시고요. 직접 해보는 게 덜 헷갈리고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방법이니까 그렇게 연습해보시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